안녕하세요. 오늘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로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나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목차로서는 먼저 저에 대한 소개와 뉴질랜드에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제가 했던 어학연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뉴질랜드에서의 거주 형태,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구직과 일경험, 그리고 돈에 관련된 저축과 세금 이야기, 그리고 또 워킹홀리데이에서 홀리데이 부분을 맡고 있는 여행과 여가 이야기,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있었고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친 후 휴학을 하고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지역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이고요. 어학원 8주 다녔었고 일은 한인잡, 로컬 카페, 5성급 호텔 이렇게 총 3가지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제가 결심하게 된 이유로는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뉴질랜드를 여행했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그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어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려면 영어권 국가에 당연히 가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롭고 또 안전한 나라인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홀을 가게 됐던 시기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진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에 이때 워홀을 해보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편하게 그냥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워홀을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냐를 말씀드릴 텐데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 짐 싸기 이런 것보다 워홀의 목적을 정하는 것인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워홀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가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영어, 여행, 돈 등등 여러 목적이 있을 텐데요. 뉴질랜드 워홀 비자는 인생에서 딱 한 번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굉장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이 경험과 여행, 그리고 마지막이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정해야 워홀을 가서 버틸 원동력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용기도 나기 때문에 꼭 목적을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야 하는 항공권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경유와 직항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중국 동방항공을 이용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10시간 경유를 했었고요. 그때 한 38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23kg가 2개까지 가능해서 워홀러들에게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짐 관련해서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항의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에어뉴질랜드 딱 2 항공사가 있는데요. 에어뉴질랜드는 프로모션 기간이 가끔 있는데 그거를 노릴 시에는 편도 7-80만 원대까지 가능해서 직항을 꼭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모션 기간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당연히 또 준비해야 할 것들, 영어 공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서 영어로 생활해야 하는 만큼 자신감이 있으려면 영어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질랜드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계절 옷을 모두 챙기길 추천드리고요. 또 계좌 개설도 미리 신청하셔야 하고 해외 체류 신고는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미리 하시면 좋고 또 한국에서 미리 병원 갔다 오기, 그리고 레주메 미리 작성해보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홀 카페에 뉴질랜드 출국 전 준비 뭐 하지?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인데요. 뉴질랜드 워홀 비자 소지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어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뉴질랜드에 적응 기간을 가지면서 좀 영어 실력도 늘리고 싶어서 8주 코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원 한 2-3가지 정도를 비교 후에 LSI로 결정해서 신청했습니다. 총 비용은 8주에
어학원의 유학원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290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꽤 비싸죠. 유학원 비용을 빼고 싶다면 직접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어학원에 연락해서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장단점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어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장점은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장 먼저 뉴질랜드에 가면 완전 타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새로울 텐데 어학원을 다니다 보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어학원에서 알려주는 뉴질랜드의 슬랭, 문화, 명소 등을 잘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당연히 다양한 국가의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의 클래스가 높을수록 국적이 다양화돼 있어서 그 전에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영어 실력을 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학원에 가면 한국인 친구들도 꽤 있고 또 자신이 속한 반에서 안주하다 보면은 그 이상의 레벨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또 비싸다라는 사실이죠. 본인의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어학원은 갈지 말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길게는 1년까지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 이제 집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리 소개를 받아서 한인플랫을 계약해서 갔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는 보통 주마다 렌트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가서 현지 계좌를 만들게 된다면 자동 출금을 설정해 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뉴질랜드의 거주 형태로는 플랫 쉐어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스튜디오, 홈스테이, 백패커스, 오페어 등이 있습니다. 이때 집을 구하는 방법은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구하는데 자기가 한인플랫을 원한다 이러면 코리아포스트라는 웹사이트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페이스북이나 트레이드미 추천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플랫웨이트 인 오클랜드처럼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면 그 해당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가입해서 여러 매물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집 잘 구하는 팁은요. 저런 코리아포스트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똑같은 게시물, 똑같은 매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면 그 매물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뷰잉이라고 해서 집을 실질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가서 보는 것을 뷰잉이라고 하는데요. 뷰잉은 꼭 하셔야 하고 그때 이제 뷰잉에 가서 집주인도 만나보고 플랫메이트도 만나보고 하면서 렌트비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길다면 길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주방용품이나 휴지 등의 품목도 렌트비에 포함이 돼야 저희가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하고요. 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면 플랫 룰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한인플랫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느낀 한인플랫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장점이라면 렌트비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페이스북이나 트레이드비를 보면 코리아포스트에 올라오는 한국 플랫들이 주에 한 몇십 불 정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쌀을 준다거나 밥솥을 준다거나 신발을 벗고 있는다거나 하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거 문화가 당연히 그 플랫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신다면 한인플랫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인플랫의 단점이라면 당연히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인인 만큼 집안에서 쓰는 영어도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무조건 영어를 계속 쓰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 외국인 플랫을 추천드리고요.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인플랫 추천드립니다. 이제 워킹 홀리데이의 꽃인 워킹 부분인데요. 뉴질랜드에서 구직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한인 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한인플랫과 같이 코리아포스트 가시면 되고요. 키위 잡을 원하시면 페이스북과 시크 그리고 트레이드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공항 등 약간
좀 기업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씩을 추천드리고요. 농장, 스키 등의 이제 시즌잡을 원하시는 분들은 백패커 보드 그리고 픽앤지 등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온라인 구직도 많이 하지만 아직 오프라인 구직도 상당히 자주 하는 나라예요. 이 오프라인 구직은 워크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레주메를 직접 들고 가서 그 가게에 방문해서 너네가 구인 중인지 물어보고 본인의 레주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아직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일을 하면서 저희 가게로 워크인을 해서 구직을 하는 분들이 꽤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워크인 구직을 하는 방법은 처음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매니저나 사장이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의 레주메를 전달하며 열정을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매니저나 사장이 없다면 본인의 레주메를 그냥 직원에게 전달하고 나중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참고로 저는 구직 기간에 10번 정도 이렇게 시도를 했었으나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구직 팁이라면 오프라인의 구직을 돌다 보면 현재 구인 중이지 않은 가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구인 공고가 올라오는 가게나 기업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직접 워크인해서 레주메를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는 순간 엄청 많은 지원자가 막 수십, 수백 명씩 몰려들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들고 간다면 눈도장도 먼저 찍고 우리의 레주메를 먼저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제 일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3가지 직업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9개월 있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했냐 그래서 저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저의 워홀 타임라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5월 중순에 입국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어학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심심해서 6월 말에 한인잡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어학원이 적응도 잘 안 되고 또 1시에 마치고 이러니까 쉬는 시간에 일이라도 하자 이래서 했는데 막상 또 일을 시작하니 어학원에도 적응하고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좀 놀 시간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6월 말에 한인잡을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키위잡 한번 해보자 해서 10월에 키위잡을 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투잡을 뛰다가 한인잡을 10월 초에 끝을 냈고요. 그리고 키위잡을 하다가 10월 말에 또 호텔잡을 하나 더 시작하게 되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중순에 키위잡을 끝을 내고 1월 말에 호텔잡도 끝을 낸 다음에 2월 한 2주, 3주 정도 여행을 하다가 2월 중순에 출국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직업은 한인잡인데요. 제가 어떻게 구했고 어떤 근무 조건이었고 이 잡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이 장단점이 모든 한인잡의 장단점, 모든 키위잡의 장단점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가게에 대한 장단점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인잡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포스트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메일로 지원 후 간단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고요. 근무 장소는 오클랜드의 타카푸나라는 동네에 있는 바베큐 뷔페였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에 최소 30시간 이상인 풀타이머였고요. 시급은 24불로 시작해서 2달 뒤에 25불로 인상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여기가 저녁 장사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풀타이머는 오픈부터 마감까지 모두 했었고요. 뷔페 세팅, 예약 관리, 손님 응대, 캐셔 등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한국어로 가장 처음에 일을 배우니까 이 뉴질랜드라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좀 덜하고 빠르게 익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식 스탠밀이 나온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스탠밀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으니 이건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식당임에도 바베큐가 저희 주종목이어서 그런지 손님의 국적 비율이 굉장히 조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손님이 키위가 와도 코워커가 한국인인 만큼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조금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 손님이 자주 와서 그게 케어가 힘들었고 이건 이제 아마 바베큐 뷔페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화 예약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게 살짝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잘 안 들릴 때도 있지만 이걸 하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신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한인잡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에 좀 적응을 해나가고 싶다면 한인잡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두 번째 직업은 로컬 카페인데요. 이때는 제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한 건 아니었고 카페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에 그냥 냅다 나 지금 일 구하는 중인데 너네가 혹시 사람을 구하고 있는 중이면 나도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제 레주메에 함께 보냈었는데 운이 좋게도 거기가 구인 중이어서 전화로 간단히 인터뷰를 한 후에 트라이얼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타카푸나라는 동네에 있었던 유명한 카페였고요. 여기는 파트타이머였고 한 주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급은 25불이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손님 응대, 음료 제작, 그리고 젤라또 스쿠핑이었습니다. 여기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고 바쁜 카페여서 섹터가 완전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테이크어웨이 쪽, 그 포장 쪽 주문을 받고 그리고 스쿠핑이랑 음료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의 장점은 일하는 친구들이 키위부터 아시안까지 되게 여러 인종이 섞여 있어서 다채로운 문화로 그리고 영어도 잘 쓰다 보니 확실히 빠르게 영어가 늘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단점이라면 이 카페가 상당히 바빠가지고 시급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그 전화를 할 때 너네 시급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니저가 역으로 얼마를 원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쫄아가지고 한 25불? 이렇게 불렀는데 매니저가 그때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순간 약간 후회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시급을 조정하는 일이 생긴다면 조금 높게 불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만큼 손님들이 커피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일도 되게 흔하고 커피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영어로 이제 손님의 이름을 듣기가 좀 어려웠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 카페만의 단점이긴 한데 바쁘다 보니까 8시간 근무인데 15분 브레이크만 2번 있고 중간에 30분 밀 브레이크가 없어서 좀 일하는데 좀 더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키위잡을 맛보고 싶다면 로컬 카페를 특히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가 키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인 만큼 다양한 고객과 여러 주문 사항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페와 호텔 잡을 동시에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카페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넣었던 호텔에서 갑자기 면접 연락이 와서 가벼운 마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도 바로 합격을 해버려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케줄 조정을 2군데 가운데서 잘 해가지고 호텔에 3일 그리고 카페에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이렇게 딱 둘 사이에 조정을 해서 투잡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느끼기에 2군데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2군데를 모두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리고 또 2군데 모두 제가 일하기를 원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또 투잡을 하면 세금이 또 그만큼 많이 떼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본인의 선호 상황에 따라서 투잡을 할지 그냥 하나만 풀타임으로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3번째 잡은요. 5성급 호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웹사이트로 지원해서 면접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에 한 1시간 반 정도 뒤에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장소는 오클랜드에 있는 소울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F&B, 그 푸드 앤 베버리지 파트로 조식부터 점심 다이닝까지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 시급은 여기는 딱 고정되어 있는 25.09불이었고요. 일은 조식 뷔페 세팅, 뷔페 관리, 백업 하우스, 점심 다이닝 서비스, 룸 서비스, 서빙, 라운지 세팅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5성급 호텔 F&B 파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되게 바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호텔 음식을 자주 먹어볼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있고 또 룸 서비스를 가게 되면
룸서비스 팁을 받게 되는데 그걸 한번 모았다가 나누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100불 정도를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저는 조식부터 점심까지다 보니까 빨리 맞춰서 오후에 자유시간이 많이 생긴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저녁이나 밤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호텔이다 보니 펑션이나 발렌타인데이 기념 등의 행사가 자주 있어서 다채로운 업무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프론트 오브 하우스부터 백 오브 하우스 그리고 룸서비스 플로어 체크까지 자잘하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요. 한번 일할 때마다 10,000보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성급 호텔 특성상 컴플레인에 굉장히 민감하고 고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연장돼서 VIP나 멤버십 레벨에 따라서 할인 같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모두 외워야 하고요. 또 하나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5성급 호텔이라 해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체계가 탄탄하지 않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다면 호텔 잡을 추천드리고요. 또 호텔 잡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아서 뭐 리셉션도 있고 제가 일했던 F&B 그리고 바 아니면 카페, 하우스키핑 등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어서 본인의 니즈에 맞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3가지 일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급여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는 보통 주마다 아니면 2주마다 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 특히 잘 보셔야 하는 거는 그 가게가 페이슬립을 제대로 주는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는 쓰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만약에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증거로서 내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세금은 한 15% 정도 떼가더라고요. 꽤 많이 떼가죠. 그런데 이제 텍스 리펀이 있으니까 완전한 15%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호텔에서 받았던 걸 한 주거리 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3일 일했고 몇 시간 일했는지 그리고 시급은 얼마인지 해서 총 579.34불을 일주일에 벌었고요. 근데 이때는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 해서 뉴질랜드에 공휴일 이틀이 껴있어서 뉴질랜드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대체 휴가일도 하루 주고 시급도 1.5배로 쳐주기 때문에 여기 에디셔널 어닝스에 보면 대체 휴가일 2일이 나왔고요. 퍼블릭 홀리데이 시급 1.5배 해서 이렇게 더 받았고 세금 빼고 해서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총 637불 벌었습니다. 꽤 많이 벌었죠? 그래서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총 모은 금액이 어떻게 되냐라고 본다면 먼저 텍스 리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자동으로 해줘서 저는 이번에 그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걸 받았었고요. 아니면 본인이 워홀이 끝난 기간에 개별로 메일을 보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텍스 리펀 받으면서 제가 받은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3가지 업장에서 받았던 총 수입은 그래서 28,767불이었습니다. 사실 일한 기간은 한 7개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제가 뭐 매일 일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역시 시급이 높구나를 알 수 있었고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건 텍스 리펀 받은 건데 총 환급금이 596불이었습니다. 하나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할까요? 꽤 많은 것 같았고 텍스 리펀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총 뭐 쓸 거 다 쓰고 남은 금액은 4,200불이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2-3주 동안 여행을 할 때 가족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현장 경비를 환전을 안 하고 그냥 제 뉴질랜드 달러로 쓰는 바람에 모든 여행을 마치고 뉴질랜드를 출국할 때 제 계좌에 남아있었던 돈은 613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목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약간 절약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이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의 홀리데이 파티인데요. 사실 워홀을 와서 워킹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워홀은 이제 워킹도 하고
홀리데이로 즐겨라 라는 의미에서 준 비자인 만큼 여러분도 추후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된다면 꼭 워라밸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일할 맛도 나고 워홀을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밤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운동을 취미로 삼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트레킹, 러닝, 골프, 수영, 서핑 등이 대중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가서 커피를 좋아하게 돼서 이제 카페 투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인터시티라는 버스 사이트에서 시외버스를 예매하셔서 다니셔도 되고요. 뚜벅이인 경우에는 백패커스에 묵으면서 친구와 친해져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뉴질랜드의 예쁜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호주나 피지 등 한국에서 가기에는 멀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가까운 나라들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에 관련해서입니다. 밤길 조심하시고 유흥가, 홈리스 웬만하면 피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및 차내 물품 도안이 굉장히 흔해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자연 환경에서 다치지 않게 스스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트라이얼을 하는 업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때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도망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라이얼은 물론 가게가 나를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게가 어떤지 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 없이 이 가게에서 일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보시고 나중에 괜히 그냥 다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용주 아니면 매니저와 이야기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했을 때 저의 경험상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원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뉴질랜드 워홀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경험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크게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행이 나의 취미였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도전 정신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놀러를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고 고정관념도 많이 탈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됐고요. 또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한 번도 아픈 적도 없었고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고 와서 여러분도 뭐 자연이 좋으시고 또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고 또 좀 페이가 센 곳을 찾으신다면 뉴질랜드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의 오늘 발표가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뉴질랜드 워홀을 생각 중이신 분들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